가지 원칙, 뭐 컴피턴시, 어니스티, 윌링니스 그런 부분 좀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자장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 아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제 소개를 제가 이 AI 안전 신뢰성과 같은 그런 정부 사업들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뭐랄까 이 표준이라는 거를 어떤 가버넌스 조직에 있으면서 그때 AI 안전 표준에 대해서도 아마 관심을 갖고 진행했던 사항을 그래서 일부러 설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한번 오늘 논의 일단 발표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AI 정책을 윤리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또 표준에 대한 어떤 글로벌 동향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정말 이 AI에서 신뢰성이라는 걸 만드는데 신뢰성에서 어떤 걸 중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오늘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한 2개 정도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저희가 AI 표준화의 목적성하고 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보면은 AI 윤리 안정성 신뢰성 표준화가 그 AI 사회의 견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AI 발전의 저해가 아닌 지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목적성과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시간 관계상 다 하기보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곽준호 팀장님하고 이은주 센터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곽준호 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사전에 그 질문지를 받아들고 이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또 다른 두 분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또, 또 새로 많아져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서 제가 가진 힌트는 이제 유럽 AI 액트 대응하면서 그쪽 이제 전문가분들이 한 이야기랑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쪽에서 이제 AI 안전연구소 예전 이름으로 AI 안전연구소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두 가지를 좀 융합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 AI 안전이나 신뢰성도 발전을 혁신을 저해하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이제 혁신이나 발전과 그리고 안전 신뢰가 융합이 될 수 있느냐, 조화가 될 수 있느냐, 그거를 EU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는 답변이 그러면 우리가 안전 신뢰를 어떻게 지키면 된다라고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그게 혁신을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 아니겠냐.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 뭘 지켜야 할지 모르겠고 뭐 여기까지 하면 되는지 이게 바로 혁신을 저해한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또 미국 분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뭐 안전 신뢰에 대한 특별한 테크니컬한 요구사항 말고 일단 사회에서 많이 쓰이게끔 저변을 확산하면 그게 안전 신뢰가 저절로 사람들도 뭐 나름 쓸만하네 뭐 리스크로 많이 발견되고 보고되면서 사람들이 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방향성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저희가 안전 신뢰를 이야기할 때 특히 요즘은 법을 요즘 논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선 기업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라고 얘기할 때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뭐 테스팅이나 아니면 뭐 검증 그런 요구 사항들을 정확하게 더 제시해 주는 게 이것만 하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이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공공 AX 선도, 산업별 AX 선도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여기저기서 사회 저변에서 AI를 많이 쓰게 하는 게 결국은 AI로 인한 리스크를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만큼 그거를 또 분석해서 더 효율적으로 안전과 신뢰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와 그리고 더 구체적인 테스트 요구사항 뭐 관련된 표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안전 신뢰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하고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앞에 팀장님께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안전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비용으로 생각하는 거는 꼭 AI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항상 그 ESG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ESG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기업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요구를 할 때 이제 개같이 벌어도 정승같이 쓰면은 그러면 괜찮은 것처럼 받아들였던 시기가 있었다면 요새는 버는 것도 정승같이 벌기를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이프티 얘기를 할 때도 이것이 있으면 좀 좋고 폼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업의 존폐를 가늠할 수 있는 생존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저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있었던 이제 통신사나 카드 회사의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또 파장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뭐 세이프티 바이 디자인, 트러스트 바이 디자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재화된 원칙으로서 존재해야 된다. 이거는 필수적인 요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일단 발상의 전환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역할이라는 것이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그 과속 카메라 근처에 가면은 땡땡땡땡 울리는 게 굉장히 이상했었어요. 이걸 이렇게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속도 줄여가지고 그러면 다 그냥 무사 통과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상했던 거는 그 과속 카메라의 목적이 잡아내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알려주지 않는 게 맞겠죠. 그런데 잡아내서 그 세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 속도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줄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안전에 관한 규제라는 것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베스트 프랙티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거 지키면 됩니다라는 거를 미리 줌으로써 사람들한테 안전한 AI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스쿨존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없는 시간이나 주말, 방학 이런 때하고는 그 스피드 리밋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유연성 같은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규제에 있어서 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AI 안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그 정부 기관만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도 이것의 혁신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지금 AI 저희가 사용한 지 한 3년이 안 된 것 같아요. 챗GPT 나온 지.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그 인터넷 브라우저들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90년대 말 2000년대 보면은 인터넷 브라우저가 정말 많았지만 결국에는 사용자한테 어떤 이득을 주냐, 사용자가 어떤 편의를 얻었느냐에서 많은 그 브라우저 업체들이 다 문을 닫는 일이 발생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AI 서비스라는 것도 각 그 민간 기업도 자기 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으로만 놔두면 안 될 것이고 적당한 또 세이프 가이드라인도 만들어놔야 특히 개인 권리 침해한다던가 아니면은 청소년들의 그 오남용 문제로 인한 사고 또 더 나가면 글로벌로 아까 나온 것처럼 무슨 그 핵무기나 뭐 생화학무기 만드는 것도 AI로 만든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당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양쪽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약간 사전에 드린 것보다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유럽하고 한국은 지금 AI 액트하고 AI 기본법을 발의하고 법 제화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연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AI 액트는 이미 그 올해부터 지금 실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또 그 이 뭐랄까 그 규제가 대상화될 것이고요. 또 한국에서도 지금 AI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지금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그 뭐랄까 상세한 실행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되고 있으나 저 질문 드리는 거는 이런 그 국내에서의 AI 기본법 또는 유럽 기본법이 실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조치는 무엇인지 이거는 한번 제가 그 세 분 연사님한테 다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정욱 실장님께서는 지금 보면은 이 뭐랄까 AI 기본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이제 1월 22일 날 시행이 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하위 법령, 시행령 그리고 가이드라인 고시 관련돼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제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선언적 원칙일 수도 있고 방향성일 수도 있는데 여기다 이제 구체적 이행 체계를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그 하위 법령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또 글로벌 정합성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그 EU AI 액트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뭐 아까 이제 제가 영향 평가 이런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기본법에도 영향 평가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AI 영향 평가 35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EU에서도 이제 기본권 영향 평가 뭐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우리 기업들을 생각하면 뭐 유럽에 이렇게 팔로 나가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국내 영향 평가를 받게 돼 받거나 아니면 뭐 EU의 영향 평가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서로 상호 뭐 인정하는 그런 체계 같은 것들 뭐 이런 글로벌 정합성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지만 오히려 더 여기 AI 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팔로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보면 뭐 EU뿐만 아니라 이제 다 국가별로 이 AI 법제들이 이렇게 지금 제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글로벌 정합성 맞추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준호 팀장님. 네. 아까 처음에 주셨던 질문의 조금 연장선상으로 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저는 그 TTA랑 기관에서도 지금 아시다시피 34조 고형량 AI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 그 TF를 하위 법령 TF를 진행을 하면서 기업분들께 안내할 수 있는 기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야 너무 이제 그런 규제의 모호성을 좀 없애고 그리고 기업분들이 더 자신 있게 이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투명성 관련된 조항도 뭐 워터마크를 달지 않아도 될 예외 조항 그 시행령 조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외 조항에 설명되어 있는 그 서술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이거는 딥페이크나 이제 합성된 이미지인 걸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예외로 한다. 워터마크 안 달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만 들어서는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만약에 화성에서 누군가가 V를 찍고 있는 사진을 찍으면 그런 이미지를 생성하면 이거 그 예외 조항에 걸려서 누구나 뭐 어떻게 누가 화성에 있겠습니까? 뭐 지금은 알 수 있겠지만 10년 뒤에 테라포밍을 해서 화성에서 진짜 사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거 예외 조항에 안 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려야 이제 그런 AI 기본법의 실효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이드 저 말하는 거 맞나요?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어쨌든 이런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은 그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해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그 수용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 레벨에서의 그 가치 정렬, 밸류 얼라이먼트 이 부분이 이제 납득이 될 때 사람들은 거기서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이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이드라인 자체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 이제 이게 출발점이 되겠으나 이것들을 사실은 임플리먼트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든 다음에 인증 체계를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이거를 수행할 전담 기관도 있어야 되고 평가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사실 AI 기술이라는 게 지금 끊임없이 무빙 타겟이지 않습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유효한 것이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AI 안전연구소가 사실 이런 다양한 그 영역에서의 활동들을 다 이렇게 조율하고 그 오케스트레이트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기관들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엇비슷한 그다음에 중복적일 수도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없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은 AI 안전연구소가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 이 효율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세이프티 얘기하다가 시큐리티 얘기로 넘어가는 건 역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의 내재적인 오류나 불완전함 그 부분이 이제 세이프티에서는 좀 중요한 문제로 얘기가 됐다면 시큐리티는 사실 악의적인 사람들이 이 AI라는 유능한 툴을 나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경우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조금 그 방점이 옮겨가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결국 둘 다 그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방안입니다.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만들어졌는데 표준이 지금 후행하고 있어가지고서 빨리 표준도 만들어지고 시험 인증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또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그 이행 체계 같은 게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명확해야 된다라고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사실은 이 AI 기본법 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한편으로는 도로를 까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가 보면 어디서 출발해서 우리가 모든 산업에 적용되듯이 그러니까 모든 전국에 어디든 갈 수 있는데 그래도 뭐랄까 제한을 그렇게 너무 많이 두지는 않지만 전국으로 갈 수 있는 도로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독일의 아우토반이 있듯이 그러니까 제한도 만들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지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 드렸고요. 플로우에서 질문 있으시면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장시간 요 참여하셨는데요. 일단 이 청중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어떤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 있으십니까? 아 예. 네, 전자통신연구원 강세훈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가이드라인이 백과사전이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레벨에서 그거를 잘 맞춰 나갈 수 있는지 질문 하나 하고요. 그다음 가이드라인 단계를 지나서 실제 얘가 안전한지 안 한지를 테스트하려면 테스트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AI에 대한 그 안정성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네, 곽준호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첫 번째가 저희 늘상 고민하는 겁니다. 이제 20년부터 이제 키스티와 함께 윤리 원칙 재활 점검을 만들면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만드느냐. 가이드라인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를 만들었을 때도 한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가량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라 이런 테크니컬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 가능성 기법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백과사전처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이거를 다 지키라는 건지 아니면 뭐 이거를 다 쓰면 뭐 이 중에 몇 개를 써야 되는 건지 이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 건지 뭐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또 불러 일으켜지기 때문에 저는 양이 좀 더 적어야 된다는 건 정말 동의를 하면서도 모든 정보들을 다 넣기보다 가장 우선순위는 베스트 프랙티스나 사례들을 풍부하게 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많아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법별로 대표적인 거 하나씩 실어보자. 뭐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기법들이 워낙 많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게 더 이제 체감도도 높을 것 같고 보시기에 그리고 이 정도로 좀 따라할 수 있는 수학 익힘책 같은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 관련해서 평가할 수 있는 테스팅 기법은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셋 기반으로 벤치마크나 아니면 뭐 세이프티에 대한 이제 데이터셋 기반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레드티밍인데 저는 두 가지 다 아직까지는 완벽한 안정성 평가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드팀이란 건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범위에 대한 테스트 커버리지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안전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 테스트 방법이 아니라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모델의 케이퍼빌리티 역량을 측정하는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수도 유사 느낌으로 안전성 테스트라고 불리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안전성 역량이 아니라 실제 안전 확보를 어느 정도에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테스트 방법이나 아니면 별도의 이제 논리적인 테스트 기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좀 동향을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오늘 그 많은 발표와 그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 AI 사용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또 우리 국민들이 AI 서비스를 쓰는데 특히 안전이나 보안 의식하지 않고 그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 사용하면서 창작이나 그 생산성 개선되고 즐거움이 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이러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은 세이프티 바이 디자인으로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또 정부도 규제와 지능의 또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편 오늘 들으면서 이 교육의 방향도 AI 서비스를 개인들이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이 AI 윤리 신뢰성 그 정책, 그다음에 표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담당하신 세 분께 좋은 말씀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세 분 전문가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이 세션을 마치고요.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청중분들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